코스피 5천, 금과 은의 최고가 갱신, 미국 기술주들의 끝없는 상승세.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며 포모에 휩싸인다. 하지만 내 눈에 그들은 다르지 않다. 한쪽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한 치 앞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무리이고, 다른 한쪽은 그 광경이 부러워 선체를 기어오르는 무리일 뿐이다. 지속적이고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투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시장에 뛰어든다. 대표적인 선택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ETF다. 수십 년간 우상향해 온 실적이 있고 요즘처럼 환율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환해지까지 가능하니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을 보지 못한 착각이다.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는 지금 왜 투자를 하는가? 투자 자체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레버리지 대출로 리스크를 배로 키우지 않고서는 필수 소비재가 되어버린 부동산의 가격 상승조차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탐욕스러운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일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때문일까?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본질적인 문제 위에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찍어내는 돈, 그 자체와 그 돈이 생성되는 시스템에 있다. 사람들은 매일 피땀 흘려 번 월급이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이 은행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믿음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는 지점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은행 금고 어딘가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내 돈은 입금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은 내가 맡긴 100만 원 중 극히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이자를 얻는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다음 단계다.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다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 은행은 또다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금은 처음에 100만 원뿐인데 은행 장부 속 숫자는 끝없이 불어난다. 실물이 아닌 숫자가 돈처럼 유통되는 구조.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라고 부른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동시에 돈을 찾으러 간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이다. 문제는 그때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이 예금 총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부만 돈을 찾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모두 같은 원리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말한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다.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기금은 전체 예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소규모 사고는 막을 수 있어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는 무력하다. 결국 국가는 돈을 찍어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화폐 가치의 붕괴로 돌아온다. 숫자는 지켜질지 몰라도 구매력은 사라진다. 이 시스템은 새롭지 않다. 17세기 금세공업자들이 맡겨진 금을 몰래 빌려주며 이자를 챙기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름만 현대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용을 창조하고 사실상 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국가는 왜 이를 허용하고 있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은행에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 정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 불리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을 미국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은행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연준은 정부 부처가 아니다. 연준은 법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가진 중앙은행 시스템이며 그 운영 구조는 철저히 민간은행 연합 위에 서 있다. 연방이라는 이름과 달리 미국 정부는 연준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연준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연준의 시스템은 대형 상업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즉, 은행 시스템의 정점에 또 다른 은행이 있는 셈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화폐 발행이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은 그 국채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달러를 만들어낸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달러가 부채의 형태로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는 자산이 아니라 채무 증서다. 페더럴 리저브 노트라는 명칭 자체가 이를 드러낸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이자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즉,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 시스템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구조를 만든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구조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낳는다는 점이다. 부채로 탄생한 돈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의 발행을 요구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필연적인 결과다. 지난 100년 동안 달러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1년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 구조는 완전히 가속화되었다. 화폐는 더 이상 어떤 실물에도 묶이지 않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위기 때마다 통화량을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 창조된 돈은 가장 먼저 금융 시스템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통화 팽창의 수혜자가 되었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의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저축할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빚을 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끌어모아 자산 상승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같은 논리라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다주택자들 역시 단순한 탐욕의 산물이 아니다. 망가진 화폐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피해자에 가깝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투자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광기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판단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전제가 빠져 있다. 각국의 통화는 물론 기축통화로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달러 자체가 지속적인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이다. 달러 시스템은 신규 자금의 유입으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 위에 서 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자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 문제는 그 전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데 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탈달러 움직임, 과거 우방이었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관세와 제재를 무기로 사용하는 미국의 최근 정책 방향은 달러 시스템의 확장을 점점 더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 달러 위에 세워져 있던 모든 자산시장이 어떤 형태로 조정받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무한한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에서 확장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합리적으로 보였던 선택들 역시 동시에 위험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발행된 물량의 가치를 임의로 희석시킬 수 없는 돈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돈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구매력 보존과 저축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역할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대체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높은 규제와 세금 그리고 극도로 큰 마찰 비용을 동반하는 부동산은 실거주 실사용의 목적을 제외한 영역에서 돈의 대체물로서 차지하던 비중을 점차 새로운 화폐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달러보다 더 빠른 화폐 절하를 겪어온 세계 각국의 통화 사용자들 역시 기존의 대안으로 선택해왔던 달러 채권과 미국 기업 주식에 대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보다 냉정하게 재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돈이 더 이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독점적 법정화폐와 중앙금융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작동하는 대안이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엄격히 제한된 탈중앙화 P2P 결제 네트워크이며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금 이동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유일한 비정치적 대안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든 임의로 늘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평가절하될 수 없는 화폐 형태로 저축할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 보존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비트코인은 독점적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글로벌 노동 분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인류는 이동수단을 노예에서 말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발전시켜왔다. 이제 우리는 범죄적이고 비효율적인 금융 독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의 기생적인 정부 금융 독점은 인류의 이성이 직면한 수많은 구조적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전 세계 누구나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규칙 위에서 작동하는 비트코인은 강압적인 정치, 권위 없이도 기능하는 효율적인 글로벌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인류가 국가 법정화폐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명적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